네, 2주차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 공정 2주차 세 번째 강의는요, 우리가 화장품의 기술적인 요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화장품의 기술적인 요소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테크놀로지를 화장품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어떠한 그러한 기술적인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갖다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2001년, 그러니까 이제 21세기인 거죠. 21세기에 막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국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그런 핵심 기술 요소로서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분류를 했을 때, 그때 소위 이야기하는 6가지 핵심 기술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갖다가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그때 이야기했었던 6가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IT, BT, 그리고 NT, 나노기술이라고 하는 나노기술 NT, 그리고 우주항공기술이라고 하는 ST,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죠. 그리고 환경기술 ET라고 얘기하는데 Environmental Technology, 그리고 문화, Cultural Technology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6가지 기술적인 요소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이끌어 나갈 거고 산업계의 근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바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선정이 됐었던 6가지 기술 중에서 화장품은 어디에 속하느냐? 생명공학 기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특히 화장품은 우리 생명체를 다루는, 그렇죠? 우리 인체에 사용하는, 물론 뭐 요즘은 인체에만 쓰지는 않죠, 그렇죠? 뭐 강아지도 화장품, 강아지용 화장품이 있고, 뭐 강아지용 뭐 샴푸가 있고, 뭐 그러니까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주로 우리 사람에게 쓰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과 관련이 되어 있다. 즉 생명현상을 다루는 그런 제품의 일종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근에 우리가 뭐 나노 화장품이니, 그쵸?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이제 많이 하잖아요. 또는 나노 캡슐이니, 리포소미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미세한 크기의 입자를 갖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나노 기술도 바로 이 화장품이 만들어지고 구현되는 과정에서 도입이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화장품에 쓰여지는 과학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들은 그런 학문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다. 우리가 뭐 화장품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적당히 원료들 넣어가지고 만들면 그러면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다. 우선은 화장품을 만드는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학공학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화학공학적인 요소. 또 우리가 화장품을 살 때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뭡니까? 뚜껑 열어가지고 향을 맡아보잖아요. 우리의 감성적인 요소를 만족시켜주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향유학적인 요소. 또 그 위에 감성공학. 심리적인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심리학.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 기술들,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 화장품을 다 쓰고 나서 폐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와 연관된 환경 기술들, Environmental Technology, ET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화장품 중에는 가루로 포함되어 있는 게 많죠. 그런 것들은 분체공학이고 또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약학인 것이고 화장품의 품질을 분석하고 그럴 때는 분석학인 것이고 미생물의 오염을 갖다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미생물인 거고 우리가 앞에서 유상성분이냐 또는 수상성분이냐의 관계를 갖다가 다루는 것은 계면과학적인 특성인 거고요. 또 그것의 어떤 발림성이라든가 또는 유동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레올로지와 해당되는 거고 입자가 어느 정도 크냐 또는 유하냐 뭐 가용하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는 콜로이드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화장품을 쓰는 그런 이제 대상이 되는 건 우리의 피부나 모발이기 때문에 피부 모발학. 또 색조와 같은 색채학. 두루두루 연관이 돼 있지 않은 데가 없어요. 화장품이라는 것은 그래서 종합학문이다. 또는 융합학문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화장품들은 이제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쓰는 그런 대상이 이제 우리 사람의 이제 피부인 것이죠. 그렇죠? 사람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가장 부피로 봤을 때는 부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피부는 그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표피와 그리고 진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바로 피하 지방이라고 하는 지질층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표피는 꼭대기부터 각칠층, 그리고 굉장히 얇은 층이긴 하지만 투명층, 예. 그리고 과립층, 예. 그리고 유국층. 여기 유국층이 지워졌나 봐요. 예. 만드는 과정에서 혹은 가시층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가 기저층. 예, 진피층하고 접해져 있는 데가 기저층인 것이죠. 진피층으로 내려가면 유두층, 저기 이렇게 볼록볼록한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해서 유두층, 그리고 밑에가 망상층, 그리고 이제 피하지방 쪽에는 주로 이제 기관으로 이루어지는 혈관이라든가 뭐 땀샘이라고 얘기하는 에크린, 또 지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공, 모낭 이런 것들이 같이 예, 이렇게 모발과 더불어서 예, 존재하는 그런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죠. 특히 우리가 대상으로 많이 삼는 것이 이제 표피인 것이죠. 가장 외부에 이제 존재하는 이제 표피인데, 표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질층, 투명층, 그리고 과립층, 그리고 가시층 또는 유극층이라고도 합니다. 극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시는 삐죽삐죽하게 저게 그 모양이, 세포의 모양이 약간 삐죽삐죽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가시층이라고 얘기하고, 맨 밑에가 기저층인 것이죠. 가장 바닥을 이룬다라는 거죠. 기저층이 진피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 각 층의 특징은 가장 밖에 있는 이 표피층 같은 경우, 표피층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질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이 표피층의 경우는 두께가 한 5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4주 간격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이제 교체가 되고 있고요. 표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각질층인 것이죠. 예. 이 각질층은 이제 표피의 장벽으로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수분의 증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미생물 침입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피부의 보호 역할을 하게 되고, 이 표피층 바로 밑에 있는 진피층의 경우가 약 한 2에서 3mm 정도의 두께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피부의 거의 상당한 부분을 갖다가 이루고 있는 것이죠. 악효질, 콜라겐이라고 하는 악효질과 그리고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탄력 섬유가 같이 여기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엘라스틴하고 콜라겐 요 사이는 바로 히아루론산이라고 하는 보습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분들, 즉 점질 다당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탄력을 유지하는 그런 이제 곳이기도 하죠. 피하층은 진피하고 연결되는 느슨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체온 조절 역할을 하고 외부 충격을 갖다 완화하는, 그렇죠? 지질들, 기름기들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는 피부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생리 기능으로서 보호작용, 예,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외선 차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뭐 오염물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거나 세균이 침입되지 않게 하거나 하는 이제 보호와 장벽작용을 갖다 이제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체온 조절 기능도 있죠. 바로 땀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체온이 높을 때는 땀을 갖다 배출함으로써 체온을 떨어뜨리고 하는 체온 조절 기능도 있고, 또 감각작용도 있죠, 여기에. 그쵸? 예, 차가움이라든가 또는 따뜻함이라든가 또는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감각작용이 있는 신경 수용체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또 분비와 배설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분비 배설작용을 이제 땀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기도 하고, 흡수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도 수분을 갖다가 흡수를 합니다. 또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흡수와 호흡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표피로부터
태양의 이 광선을 갖다 받음으로써 또 자외선에 의해서 자극을 받음으로써 비타민 D를 합성하기도 하죠. 그리고 면역작용과 외부 항원을 갖다가 인지를 해서 그래서 항체를 갖다가 만들 수 있도록 신호를 갖다 안쪽으로 진다라든가 이런 것 작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는 표정작용도 하고 또 어떤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주로 이제 약품을 바르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그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피부 외용제를 갖다 이제 사용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바로 이것이 피부의 기능이면서 그러한 다양한 예를 들어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에 따른 그러한 특징들이 또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분은 각질층의 수분 함량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피부의 수분이 몇 %다, 수분이 충분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각질층의 적정 수분 함량, 각질층이 가지고 있는 우리 피부의 제일 외곽을 이루고 있는 각질층이 적정한 정도의 수분이다 라고 하는 수분 함량은 보통 15에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건조한 상태가 15, 그리고 좀 촉촉한 상태가 25%. 근데 보통은 이 건조 쪽에 좀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3에서 15%.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공기하고 바로 접촉이 되어 있는 그런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그런 형태를 갖다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갓 태어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마치 금방 목욕시켜 놓은 것처럼, 그쵸? 촉촉한 느낌이 늘 들죠. 그래서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은 그런 수치를 갖다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15에서 25% 정도, 이런 정도일 경우에 우리가 피부결이 매끄럽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다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피부 표면에서의 수분 함량이 10% 이하이면 피부가 이제 당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력을 잃고 피부 톤 자체가 약간 좀 어둡게 보이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뀌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은 노화도 오게 되는 거고요. 또 잔주름이 생기게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피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사실 피부의 수분을 어떤 그 적정한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화장품을 쓰는 이유도 사실은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물론 색조 화장품을 쓰는 경우는 조금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피부의 수분 균형을 갖다 유지하는 또 그런 것을 유지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초 화장품이면서 화장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분과 피부의 관계를 그래서 따져보면은 습도라고 하는 것은 낮은 습도에 급격히 우리 피부가 노출이 되고 그러면은요, 표피의 증식, 그리고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다고 합니다. 차고 건조한 날씨에 피부를 장시간 노출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피부의 피지 분비량도 줄어들고, 또 그리고 탄력도 저하되면서 피부가 노화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습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수분이 많으냐 적으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름에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 별로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가을, 건조한 힘이 시작되는 가을이나 겨울에 주로 이제 이런 특징들, 피부에 그 트러블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습도라고 하는 것이 왜? 겨울 같은 경우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요. 온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피부의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표피의 수분 손실 정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 온도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면 피부 활동이 둔화가 되고 재생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피부 노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가 이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도 사실 피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침수예요. 즉 피부가 물 속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있게 되면 이것도 탈이라는 거예요. 수분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어느 일정한 그런 정도의 균형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것이지 너무 수분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어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물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 지질 구조가 파괴가 되고요. 또 층산 구조가 소실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하고 피부 이런 것들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피부의 어떤 수분의 밸런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을과 겨울철의 피부 관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공기 중에 수분이 적고 건조하고 또 더더군다나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온도도 낮고 그렇죠? 예, 이런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가을철, 겨울철의 피부 관리는 충분한 보습 그리고 영양 공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부의 기능을 갖다가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꼼꼼한 각질 관리를 함으로써 피부의 재생 주기를 갖다 좀 더 빨리 해서 조금 더 이 새살로 인해서 피부가 좀 더 탄력을 가진 그런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 그림은 뭐냐면은요, 굉장히 보기 어려우실 텐데, 요 X축이 온도예요, 온도. 온도고요. 여기 막 가로, 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습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와 습도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요.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온도가 낮아질수록 습도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얘가 똑같지는 않지만,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설탕이 물속에 잘 녹잖아요.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설탕이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 설탕이 석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낮은 온도에서 설탕을 녹일 때 잘 안 녹다가도 온도가 높아지면 설탕이 잘 녹듯이 바로 공기와 수분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수분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면 차가워지면 수분이 공기 중에 많이 녹아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던 공기가 차가운 쪽으로 가면은 온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게 되면은 수분을 많이 포함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는 수분을 뱉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더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을철, 겨울철로 갈수록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공기 중에 수분이 낮아지는 거고 건조한 공기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형태를 갖다 나타낸 도표로 나타낸 것이 바로 요 이제 그 습도 도표라고 하는 건데요. 요건 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는데 요 사례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산맥을 갖다 이제 표현한 건데요. 예. 우리나라의 동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동해입니다. 동해. 여기가 강릉 지역이고요. 동해안으로 가려고 하면은 저렇게 대관령을 넘어서 가죠. 그렇죠? 대관령이 대략 해발이 한 1000m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강릉 지방이 한 해발이 한 200m 정도 이렇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겨울에는 북서풍이 부니까 서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오겠죠. 그렇죠? 저쪽이 서쪽 아니에요. 서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넘어오고 또 겨울이 지나면서 이제 거의 계절이 바뀌면 남동풍이 불죠. 즉 동풍이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동해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넘어가겠죠. 계절이 거의 바뀌면서 이제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겨울이 거의 끝나갈 2월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어디에 폭설이 내리냐면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보다시피 강릉 지방에 폭설이 내립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바다를 갖다가 이렇게 지나면서 동풍이니까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지나면서 여기에 바다에 수분을 갖다 많이 머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산에 부딪히니까는 이게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따라서 올라가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우리 밑에보다는 산 쪽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져요. 보통 100m에 0.5도에서 0.6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는 8,000m가 넘기 때문에 밑에가 30도라고 하더라도 5도씩 낮아지니까 1000m 올라가면 100m에 0.5도니까 8000m면 얼마예요? 5, 8, 40도 이상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더운 30도라고 하더라도 꼭대기 올라가면 영하 10 몇 도. 근데 뭐 거기는 지대가 높으니까는 30도도 아니겠죠. 더 낮은 온도에서 꼭대기 올라가면 그래서 영하인 거예요. 늘 만년설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람이 쭉 산맥을 타고 올라가면 높은 쪽으로 가니까는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겠죠. 온도가 떨어지면 자기가 잔뜩 수분을 갖다 머금고 왔던 걸 갖다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뱉어내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눈이나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면서 건조한 형태를 갖다 이루는 거죠. 넘어간 공기는 수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폐해 현상, 높새바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들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지리 시간에. 또 반대로 겨울에는 뭐예요? 북서풍이라고 했을까? 서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대관령이 이쪽에 눈이 많이 내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마찬가지로 서해에서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가 산을 올라가면서 더 이상 산이 높아지면서 온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수분을 머금을 수 없으니까 눈으로 이렇게 이제 내리게 되죠. 그래서 대관령 이쪽에 스키장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관계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온도와 수분의 관계는 그런 것들이 지리적인 그런 특징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타난 여러분들이 실제로 카페라든가 레스토랑에서 뭘 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여름에 찬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슬이 맺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실내 공기는 대략 아무리 냉방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여름에 25도 이상 되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얼음이 들어있는 물이니까 이거 0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25도에서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던 공기가 여기는 탁 부딪히니까 거의 0도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얼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더 이상 수분을 머금을 수 없으니까 뱉어내는 거예요. 소위 이야기하는 응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방울방울 이렇게 응축이 돼서 이렇게 수분을 잃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제습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또 여름철에 에어컨을 갖다 트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 이러한 어떤 수분과 온도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피부에서의 그럼 어떤 상태를 측정하는 어떤 요소들이 주로 이제 많이 관여를 하냐면요. 피부의 표면뿐만이 아니라 수분량, 각 지층의 수분량, 그리고 경피 수분 손실량, 즉 이 피부로부터 얼마나 수분이 손실되느냐, 그 다음에 피부의 각화, 유분량, pH, 탄력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측정함으로써 피부의 상태를 측정을 합니다. 예. 그런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하죠. 예. X축은 지질이 많으냐 적으냐를 갖다 나타내는 축이고요. Y축은 수분이 많으냐 적으냐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질이 많으면서도 수분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지성 피부. 그리고 보통 피부인 경우에는 지질도 그렇게 많지 않고 수분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형태가 보통 피부인 거예요. 예. 건조형 피부는 지질은 많은데 수분이 낮은 형태. 예. 건조형이면서 지성 피부. 완전히 건성인 경우에는 지질도 적고 수분도 적어.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는 사실 이제 건조함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일 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건조 이외에도 자외선이라든가 산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부를 갖다가 점점 노화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죠. 건조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피부의 보습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그러면서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 자외선은 이 자외선이 피부로 침투를 하게 되면 콜라겐 손상, 탄력 감소를 갖다 일으키기 때문에 노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산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활성산소들 이런 것들이 조직에서 만들어지거나 공해 물질을 통해서 유입이 됐을 때 그때 과산화 지질도 형성이 되고 세포가 손상이 되고 그리고 노화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갖다가 표피에다가 이제 피부에다 바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기능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이제 쓰는 것이고, 그래서 청결, 또 보습, 보호, 영양 공급, 그리고 미화라고 하는 이러한 각각의 기능을 갖다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각각의 그러한 기능에 적합한 그런 제품들이 세정작용을 위한 비누부터 여러 가지, 보습작용을 하기 위한 수딩젤부터 에센스라든가 로션, 보호작용을 하기 위한 차단 크림제들, 또 영양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떠한 이제 기능성 화장품들, 미화작용을 하는 요 맨 밑에 5번에 해당되는 건 주로 이제 색조 화장품이겠죠.
그런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활용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화장품에 활용이 되는 그러한 이제 물질 중에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본다면은 기초 기술에 해당이 되는 계면활성제인 것이죠. 자, 우리가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는 유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수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그 수상 성분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유분과 수상 성분을 갖다 동시에 이렇게 잘 혼합이 돼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계면활성제 아니에요? 그래서 계면활성제라는 것은 우리가 늘 배워왔었지만, 한 분자 내에 친수성, 머리 쪽이죠. 그 다음에 친유성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물질이면서 무어, 계면이나 표면에 협착해서 그 물성을 갖다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물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물과 오일을 섞었을 때 통상적으로는 물과 오일이 섞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여기다 계면활성제를 넣고 그리고서 교반을 하고 혼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물이 외부에 있다면은 요 오일들이 굉장히 잘게 부서졌을 때 오일을 둘러싸면서 계면활성제가 이렇게 포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여러분들이 아는 밑셀을 형성을 해서 물과 오일이 잘 형성이 혼합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의 기초 기술로서는 계면활성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2주차의 세 번째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